자, 공급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요와 반대죠. 수요는 소비자 입장이고 공급은 누구 입장이죠? 생산자 입장이니까 또 시험 문제 내면요.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버려요. 올 3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거든요. 또 수요 마찬가지로 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가 가격인데 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많이 팔수록 수익성이 좋아요. 많이 팔수록 좋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오르기 전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고자 뭐를? 공급량을 뭐 한다? 증가시켜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전보다 싸면은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많이 팔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때는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량을 생산자 입장에서 뭐다? 줄여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기업 생산자는 이전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어떻게 많이 팔수록 손해니까 이때는 공급을 줄여요.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또 화살표를 보면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이때를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를 뭐라고 해요? 양의 관계. 예? 마이너스는 음의 관계. 플러스는 양의 관계. 양의 관계를 또 플러스를 뭐라고 하죠? 비례. 비례. 플러스를 비례. 그래서 비례의 관계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의 관계인데 그럼 여러분이 30회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자,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30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 공급의 법칙에서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개념, 공급량의 개념, 공급 법칙, 그리고 수요의 변화의 개념을 우선 출제를 한 내용이에요. 30회 시험에.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잘 이해를 해두시고 또 공급의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격인데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일 때 건설업체는 얼마?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건설업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Q1만큼 공급을 더 이렇게 늘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1,500만 원일 때는 공급은 5Q1만큼 공급이 되죠. 그럼 이 두 점을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인데 공급은 S로 표현해요. S. 그래서 공급 곡선은 그림에서 볼 때 이 가격과 이 공급량, 이 공급량은 QS로 표현합니다. 이 공급 곡선,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또 오른쪽 우죠.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번은 뭐죠? 위로 향하네요. 윗상, 오른쪽, 윗상, 위를 향하는 곡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단기, 여러분 45페이지에 단기, 장기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거기 보면 단기, 장기란 용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공급에서는요, 단기, 장기 나올 때, 예,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산업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면요, 산업 측면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산업 측면만 보는데, 시장에, 여러분 시장에, 여기 시장이다. 자, 시장에 기업이 들어온다. 자, 여러분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은 장기.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뭐다? 단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면 단기, 들어오면 뭐다? 장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동산 배우니까 주택 건설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장기, 들어오지 못하면 단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기, 장기, 우리 공급에서는 지문상에 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또 돼요. 그래서 그 용어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45페이지에 공급 양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가 나오죠. 자,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급 양의 변화. 또 여러분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중요하듯이 또 뭐가 중요해요? 또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도 중요합니다.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자,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해당 상품의 가격. 자, 해당되는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 뭐 아파트 시장하면 아파트 가격. 그래서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해요. 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데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만 변해요. 자,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또 동일한 공급 곡선, 또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해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는 점이 이동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다.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량.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오르죠. 그럼 이 점이 이 동일한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해. 동일한 공급 곡선 이렇게 상에서 점이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해요. 공급량의 변화. 자, 그럼 공급의 변화는 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또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인데 가격 이외에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죠. 가격 또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자,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런 의미겠죠. 자, 우선은 가격, 공급량은 QS로 표현합니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자, 가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P0다.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 가격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공급량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Q0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채 공급하고 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는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떤 요인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공급량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또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뭐죠? 증가라고 하고,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뭐죠? 감소라고 해. 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하면 공급의 증가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면 공급의 뭐다? 감소가 된다는 것을 우선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급, 우리가 아까 수위 변화를 봤듯이 또 공급의 변화 요인이 또 거기에 박스 표에 나오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우린 공급은 뭐죠? 기술이죠. 자, 여러분 건축 기술, 뭐 생산 기술, 이 기술 혁신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면요,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뭐가 돼요? 절감돼요.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예? 이런 기술이 또 공급에 영향을 이제 주고. 자, 여러분이 올해 30회 시험에 출제된 게 요거죠.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예를 들면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자, 예를 들어서 그럼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한다? 상승을 하지.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공급은 이전보다 뭐 한다? 줄어들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건설업체의 인건비가 상승하면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얘기죠. 공급이 줄어든다. 자, 우선 이 관련돼서 30회 시험에 또 지문이 출제했고, 요것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건축 자재의 가격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돼요?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건축 비용이 또 상승하잖아요. 건축 비용이 상승하니까 또 이전보다 공급은 뭐한다? 줄어들겠죠. 건축비가 또 오르면 이전보다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은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또 미래에 대한 예상. 여러분, 우리 수요일 때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일 때는 소비자, 그럼 공급일 때는 생산자인데, 요걸 시험에 내면요, 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잘 틀려요.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우리 얘기 나오죠. 자, 분양가 상한제 하잖아요. 자, 7월 달에 정부가 10월부터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7월 달로, 지금 7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자, 7월 달에 정부가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이 규제되죠. 규제되잖아요.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하던 걸 평당 1,500 해라. 규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지금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규제 받은 다음에 분양을 할까요? 지금 분양할까요? 지금 해야지. 지금 비싼데. 규제하고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돼? 분양시켜버려요. 미분양 생겨도. 왜? 나중에 할인해줘도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일 때 분양을 해야 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리라고 발표를 하면은 현재 비싸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 공급을 뭐 한다? 증가시켜요.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상, 뭐 이런 것도 우선 중요합니다. 요것 이에 또 많죠. 네, 세금도 있고, 또 대출 금리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또 연관제인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의 목표가 우리가 생산량 극대화로 바뀌면 공급이 또 많아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 나중에 교재 나와서 자세히 하고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개념 구분 반드시 해두시고, 우리 공급의 변화 중요한 거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급에 규제가 많아요, 적어요? 예, 많죠. 툭하면 규제잖아요. 예,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려면은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죠. 예? 또 개발행위, 허가행위 기준도 강화해버리니까 공급이 안 돼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가격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급등했어요. 예? 그것은 결국 수요 공급이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하나 확인해보고,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마샬.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듣게 되는 학자 이름입니다.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경제학에 있어서 우리가 20세기에 어떻게 돼요? 거의 100년간을 지배한 학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학자인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 탄력성이죠. 물리학의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탄력성은 우리 물리학에서 뭐냐 하면 여러분 가끔 그 얘기죠. 탄력성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가끔 많이 해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 모나미 볼펜 있는데 모나미 볼펜 여기 뚜껑 열면 뭐가 있어요?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새 볼펜은 뭐다? 이렇게 스프링을요 쫙 했다가 하면요 탁 튀어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녹이 쓴 스프링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해도 잘 이게 안 돼요.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예? 그런 탄력성 개념이거든요. 이런 탄력성의 개념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일 때 뭐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자극을 주었을 때, 여러분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딱 주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 반응.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때 탄력성 개념에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극을 주었는데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자극을 주었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탄력적이란 말을 사용해요. 탄력적. 근데 자극을 주었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이 거의 없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 용어는 뭐죠?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했을 때 그럼 자극을 뭘로 줬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어요. 그럼 반응은 예를 들어서 뭐다? 수요량이나 공급량이겠죠. 수요량이나 공급량. 그러면 가격이라는 자극을 주었는데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뭐다?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배추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은 여러분 김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아, 요즘 뭐 사 먹어요? 옛날에 보면 다 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양은 여러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사요. 네? 배추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소비자들 수요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생활을 위해서 일정한 양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농산물 같은 건 이런 것은 뭐다? 비탄력적인 상품이야. 농산물 대표적인 비탄력적인 상품이야. 배추, 뭐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거 보면 다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가격이 약간만 변해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해. 예?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 상품이 뭐다? 사치품이에요. 이 사치품은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민감하게 반응해. 이런 상품은 뭐다? 탄력적인 상품이야. 그래서 생활 필수품, 사치품 요걸 우리가 탄력성 개념이 왜 중요하냐? 여기 물가 산정할 때 상당히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탄력성 개념이 또 매년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이 올해도 계산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는 매년 나와요. 그리고 이론도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우리가 2로 표현해요. 영어의 일렉트리시티니까 2로 표현하고, 가격은 프라이스니까 P. 그래서 EP 약어로 이렇게 쓰는데, 자, 문제는 분모는요, 뭐냐. 여기 분수식의 밑에는 분모, 위에는 분자인데, 밑에 분모는 자극을 주는 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자극을 주는, 요 가격이죠.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이 분수식의 뭘로? 분모로 들어오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가. 우선, 자극은 뭘로? 분모. 반응은 뭘로? 분자로. 그러면 자극은 뭐죠? 가격. 반응은 뭐다? 수요량. 그래서 가격의 뭐다?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 여러분, 율은 무슨 개념? 퍼센티지 개념.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을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 한다? 줄어져.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무슨 값? 마이너스 값.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근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에요.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자체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음의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로 표현했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절대값. 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을 때 수요량은 7% 줄어들었다. 그럼 얼마?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을 때 수요량은 7% 줄어들었다. 그럼 얼마? 7 전자계산기 7 놓고 나누기 5 하면 돼요. 얼마? 1.4. 그런데 여기 시험에 나오면요, 1.4인데 0.14인지 1.04인지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계산이 안 돼. 왜냐? 전자계산기 누른 걸 다 잊어버렸어. 아니, 나누기 덧셈은 잘해, 빼셈은. 전자계산. 근데 나누는데 분자를 먼저 찍고 가느냐? 분모를 먼저 찍고. 이게 또 안 돼, 이게 갖고. 전자계산기에. 나눗셈이 그래. 곱셈은 돼. 곱셈은.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어느 걸 먼저 해도. 나눗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시더라고. 아, 실제 그래요. 당황해서. 예? 시험에서 당황. 그렇죠. 당황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계산 문제는 원래 틀리기로 나는 공부했다는 사람은 괜찮은데, 답은, 체크는 본인이 2번 해놓고 답 찍어서 3번 적은 사람이 있어. 맞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약과지. 예? 예. 또 민법 좋아하시는 분 민법 먼저 풀었어요. 답은 개론답에 갔었어. 아니, 생각이 없다니까. 문제 푼데 풀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저 일산의 모 학원 1등이 떨어졌어. 민법 먼저 풀어서 개론감도. 근데 문제는 1분 남겨놓고 발견했는데 답시 안 바꿔줍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풀 때는. 네, 정신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주무신 분도 있습니다. 우왕청심만 드시고 가셔서. 너무 긴장하셔서. 마음이, 이거 또 정신 차려 시험 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드시다가 드셔서 갑자기 잠이 쏟아져요. 아, 많습니다. 그래서 다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여기 퍼센트인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가끔 가격의 변화량, 수요량의 변화량으로 출제해버려. 율인데 퍼센티지겠는데 양으로 하면은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고민하면, 야, 이것도 맞는 것 같다.
말을 바꿔버립니다. 요 양하면 틀리지. 퍼센티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양하면 안 돼요. 율입니다, 항상. 뭐다? 율. 자, 우선은 기본적 개념을 잘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자,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무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1을 기준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1. 수의 가격 탄력성은 2P거든요. 2P인데 뭐를 기준? 1을 기준. 이 1일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1일 때를 뭐라고? 단위 탄력적.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1이잖아요. 그럼 0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읽을 때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는요, 수학에 무한대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고, 0과 1 사이는 값, 1과 무한대는 사.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의 범위가 몇 개로 구분된다? 5개. 우선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수량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의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의 그림이 나올 때가 무슨 형태? 단위 탄력적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워요. 중1 때. 중1 교과서에 함수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숫자는 얼마, 여기 1일 때 얼마, 1일 때 얼마 이렇게 놓고 그걸 연결했더니 이런 게 나온 게 쌍곡선이다. 직각 쌍곡선 수식 배우잖아요. 얼마? 요거 Y축이죠. 요거 X축이잖아요. 그럼 Y축과 X축을 곱하면 일정한 상수값이 나요. 그럼 여러분 배울 때 여기 배웠잖아요. Y 이꼬르 X분의 K. K는 상수. 그럼 X, Y 곱하면 일정한 상수 K값 나와요. 중학교 때는 요걸 배웠잖아요, 요거. 예? 예? K는 일정한 상수값. 그래서 X, Y 값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시켜가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요거죠? 요게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예요. 가격과 뭐를? 가격과 수요량을 곱하면 뭐가 일정한 Y축, X축 곱하면 요거 XY잖아요. 곱하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우선은 단위 탄력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이번 얼마? 0과 1 사이 있다.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우리는 비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아까 뭐라고 배우셨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요 값이 얼마다? 1보다 뭐 작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얼마? 0.3%. 1에 0.3이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커?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가격의 변화율이 커요? 아까 수요량의 변화율은 0.3.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 1.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크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럴 때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시험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율이 클 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험은 그렇게 출제해버려요. 말로. 요걸 말로 출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요 수식을 말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다? 기울기가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해.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이 컸어요. 이 가격이 대폭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증가했어. 예? 가격은 대폭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간 증가했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래서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럼 요 값이 이번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1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때는 또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그럼 시험 지문에는요, 탄력적, 비탄력적 요 용어가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얼마?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5% 변했다. 여기 5%고 여기 1%니까 어디가 커요? 여기 크네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클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일 땐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땐 그래프는 또 달라요. 자,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그럼 한번 또 볼까요?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격이 약간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아까 뭐 민감하게 반응.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더 많이 대폭 증가했다. 가격의 약간의 변화에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그래서 탄력적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만한 형태. 수요 곡선이 급한 형태는 뭐다? 비탄력적. 우선 그래프 요거 연결시키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게 제로면 뭐죠? 제로면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급한 것이요. 여러분,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점점 급해지면서 뭘로 가냐? 수직선이 돼. 이렇게 수직선. 수직선 형태가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요량이 뭐가 된다? 고정이 되어 있다.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고정됐기 때문에 수직선이 될 때는 완전 비탄력적. 또 2년 전에 또 출제했어요. 자, 수요량이 고정될 때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자, 무한대. 무한대일 때를 또 앞에 또 뭐를 붙인다면은 탄력적 앞에 이번은 또 완전자를 또 붙여. 완전 탄력적이라 해.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완전 탄력적일 그래프일 때는 이렇게 뭐가 돼? 수평선. 수평선. 수평선의 형태가 나올 때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 요거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 수평선, 수직선 뭐 이런 개념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47페이지 보면은 밑에 그림 48페이지의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이제 나오는데, 자, 관련해서 요거 개념 요거 좀 알아두시고, 거기 또 보시면은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와요.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보면은, 여러분,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제입니다. 이거 아까 대체제 개념 배웠는데, 대체제 요거 이번 3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이번 30회 시험에도. 그럼 대체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대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없으면 나는 이 상품을 지금 소비하는데 대체제가 없으면요, 상품 불만이 있어도요 이동을 못해. 계속 그 상품 써야 돼. 이동하기가 어렵죠?
이동이 안 되잖아. 이러는 건 비탄력적이야.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상품 소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상품 소비할 수 있죠. 대체제가 있으면. 그러면 대체제가 있으면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상품은 탄력적이야. 쉽게 얘기했죠? 그럼 이동이 잘 안 되면 뭐다? 비탄력적. 이동이 쉬워지면 뭐다? 탄력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뭐?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여러분, 더 커진다는 건요,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더 커진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해요. 시험 문제는. 요 대체제가 시험 문제 벌써 4번 정도 출제했어요. 대체제가.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자,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계에 여러분 소득 또는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 소득이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요 영향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소비 지출에. 그럼 소득에서 상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 상품이 소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비싼 상품 사면은 다른 소비 지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그 영향을 줘요. 이런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 탄력적인 상품. 예? 자, 그리고 또 생활 필수품, 농산물은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생활에 일정한 양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 가격 변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근데 사치품은 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수요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가격 변화에 민감한 사치품보다 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기간이 나오거든요.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탄력적인 상품. 자, 우리 부동산은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어느 게 탄력적이 될까요? 용도 전환이 쉬워야 이동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또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상가 점포 이런 거 구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상가 점포 구할 때 나는 꼭 이 장소에 가서 구해야 되겠다 하죠. 예? 예? 위치가 있다 보니 고정돼서.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공업용 부동산 특정 입지 조건을 고려해야 돼.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 대체지역이 많으니까 훨씬 더 탄력적이 돼요. 주거용 부동산은 훨씬 더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엔 특히 그래서 주택을 많이 묻는 거예요. 시장에도 우리 보면 주택이 중요하죠. 상가, 공장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뉴스 보면 다 주택이지. 주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번은 또 자극을 주는 게 뭐다? 자극을 주는 게 소득입니다. 자극을 주는 게 이번은 뭐다? 소득인데,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은 인컴에서 EI로 표현하는데, 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죠? 소득,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분자. 그래서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우리는 분자로 가요. 그래서 소득의 또 뭐죠? 변화율. 항상 퍼센티지 개념입니다.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차지하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요걸 뭐라고 한다? 정상제라고 해요. 자, 화살표 볼까요? 여러분 화살표 보니까 뭐가 돼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수의 소득 달성.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는 0보다 크죠? 플러스는 0보다 커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큽니다. 이때의 상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또는 우등제. 그럼 우등생, 열등생이 뜻이에요. 우등제, 열등제, 우등제, 정상제.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화살표가 뭘로 가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라고 해요?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죠? 0보다 작죠. 마이너스 값은 0보다 작죠. 이때의 상품을 열등제라고 해요. 열등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이 소고기라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돼지고기예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무슨 상품? 열등제다 이 말입니다. 예? 정상제, 열등제의 개념 배웠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 여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제로네요. 제로.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가 제로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없어요. 이런 상품은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거든요. 중간제, 중립제인데 뭐 소금이나 간장 등을 예를 봅니다. 우리 중간제.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이 제로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상품. 대표적으로 소금, 간장을 예를 많이 들어요. 중간제, 중립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수요에 또 뭐가 있죠? 교차 탄력성. 여러분 교차란 말, 우리 교차로라는 말 많이 들었죠. 교차로. 자,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은요 자동차 다니는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 두 개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차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교차로니까 차도 두 개가 만나잖아요. 상품도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교차가 나오면은 상품이 몇 개? 두 개가 꼭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상품, Y 상품 이렇게 꼭 두 개가 나와. X 상품, Y 상품 이렇게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 무슨 뭐다? 교차 탄력성. 요 두 개는 뭐다? 가격이나 소득은 상품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 요거는 뭐다? 교차는 두 개가 나와야 돼. X, Y 상품. 분모는 뭐다? 이제 분모는 자극을 주는 것은 뭘로 간다? 자극을 주는 것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다? 분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그래서 Y 상품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X 상품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X 상품 수요량이 Y 상품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수요량, 커피 소비량은 줄이겠지.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는 시장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단지 커피 가격만 오르고 시장에서 다른 건 변화가 없거든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은 커피 가격이 비싼 만큼 홍차는 소비자가 느끼긴 싸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차 수요를 뭐 한다? 증가시켜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홍차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또 요거 뭐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뭐? 0보다 커요. 플러스는 0보다 큰데 이때의 상품을 뭐라고 한다? 커피, 홍차 이런 상품은 무슨 상품? 대체제. 커피, 홍차는 대체제. 대체 관계는 상품. 근데 커피 가격이 오르면 아까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여요.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면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줄죠. 그럼 화살표가 또 어떻게 돼?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이때는 커피 프림의 관계가 무슨 관계? 보완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제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커피 가격이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상품은 커피, 아파트는 각각 무슨 상품? 독립적인 상품. 각각 독립적인 상품.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49페이지, 50페이지 위에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수식 3개 배우셨죠? 요거 있죠?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절대값은 뭘로 표시? 양수로 표시하기 절대값. 요거 소득, 교차 3개는 꼭 암기해야 돼요. 수식. 여러분 30회 시험 이번 시험 계산 문제는 요 3개를 알고 있고 계산하는 문제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은 가격, 소득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28회는 소득, 교차 2개 이용한 거. 하여튼 계산 문제는 수식을 알아야 되니까 요 수식 3개는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앞으로 공부하시려면 탄력성 계산 문제 엄청 많이 풀게 되거든요. 풀다 보면 나중에는요, 수식이 여기 있잖아요. 저절로 암기가 돼서요. 나중에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답이 나와요. 많이 풀다 보면. 처음이 어렵지. 원래 시험도 이제 보면요, 그것도 우리 많이 다뤘던 문제거든요. 딱 보면은 푸는데 한 20초 안 걸려요. 네? 우리는 말로 막 설명하니까 말로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탁탁 들어가서 계산 딱 해버리면 20초도 안 걸리지. 수식 꼭 중요한 수식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하여튼 수의 탄력성은 29회는 3문제에 걸쳐서 출제했고 작년은 30회는 2문제에 걸쳐서 출제했고 하여튼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공급은 수요와 달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수요를 출제하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분모는 뭐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공급량. 그래서 여러분 50페이지 보시면은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 나오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게 있죠. 요 그림 있죠. 이 수요처럼 요 그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요걸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하고 균형 가격 결정 이론에서 우리가 시장 이론 이렇게 기초 이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